자, 우리 필답형,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사 방법론 1의 챕터 2입니다. 자, 연구의 기본 요소, 되네요. 자, 우리 정의라는 개념. 자, 우리 1차를 보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거 우리 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정의의 의. 자, 정의는요, 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갖다가 밝혀서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나 기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용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자,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정의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는요, 우리가 개념적 정의가 있고요, 조작적 정의.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개념적 정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너 개념 있네, 개념 없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개념화예요,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갖다가 다른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서 묘사하는 자,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의 용어를 갖다 사용을 할 때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뭘 정확하게 지칭하는지, 자,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모호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자, 모호한 형상 자체가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이나 측정 방법을 찾아내가는 과정이죠. 자, 이거를 측정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왜 제가 측정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조작적 정의에서 들어가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개념적 정의의 특성으로 보면은, 자,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갖다가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객관식에도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뜻이 분명해져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자, 이런 의미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업무 능력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성과로 볼 수도 있고요. 동료들과의 협업으로도 볼 수 있고요. 리더십, 자, 이런 거로도 볼 수 있고요. 자, 합의 개념으로는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와 함께 다른 거 조작적 정의. 제가 조작적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1차 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항상 측정. 요거를 갖다 얘기했었죠. 조작적 정의는 측정과 관련된다. 자,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의 특성을 보면은요, 자, 측정의 타당성, 내용을 갖다가 잘 반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측정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전 단계라는 거고, 실행 가능성 및 관찰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행하거나 관찰 가능하다라는 거는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추출해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왜 유용하게 되느냐? 자, 그거는 연구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우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실제 현상에서 측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조작적 정의는 측정과 연관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연구 또는 연구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갖다가 서술하는 거고요. 조작적 정의, 자, 요거 한계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너무나 많이 객관성과 관찰 가능성. 자, 요거 항상 측정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측정.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자, 그것 때문에 요 측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면의 의미를 갖다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어요. 자, 주관적, 심리적 현상. 자, 요런 것들은 잘 안 되죠. 왜? 주관적인,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이런 개념의 조작적 정의로서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은 과학적 연구의 진행을 갖다 방해하고요.
자, 조작적 정의의 예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자, 소득, 서비스 만족도, 신앙심. 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소득은 월급 혹은 연봉, 기타 다른 것들도 있겠죠.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율 뭐 이런 걸로 보면 되죠. 그다음에 신앙심은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는지, 뭐 얼마나 성경책을 읽기를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 있고요. 자, 측정은 각각 뭘로 한다? 월급은 몇만 원, 연봉은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재방문이라는 건 다시 또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 갖다 물어서 yes냐, no냐 하면 어느 정도 몇 %로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종교 행사 얼마나 참석하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불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뭐 기타 등등 자기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자,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떤 변수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쳤다면 이제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자, 가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걸 제가 1차 시험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연구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되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샀는데 음료수가 250ml 혹은 300ml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왜 하죠? 이게 아니다 라는 걸 250ml, 300ml가 아니다 라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1으로 우리가 보통 아니다 라는 걸 갖다 하려고 그러고요. 연가설은 하이포테시스가 할 필요 없다가 0이죠. 0.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 그걸 뭐하러 조사를 해. 이러면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설명을 했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가설은요,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갖다가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검증을 통해서 귀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가설은요, 2개 이상의 구성 개념 또는 변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형태, 요걸로 서술한 문장입니다. 자, 250ml가 아니다. 250ml가 맞다. 자, 요런 거죠. 그런 사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또는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그런 명제, 250ml가 아니다, 맞다. 자, 그걸로써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우리 여기서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렇죠? 자, 이런 통계적인 가설은 자, 연가설과 우리가 비지시적 가설 형태를 갖다 취하거나 대립가설 혹은 지시적 가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나와야 되는데 연가설, 귀무가설 보면은 딱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가설이고 주어진 연구가설을 갖다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가설입니다. 자,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 혹은 관계가 어떤 우연의 법칙으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로 차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요. 귀무가설에 대응하는 가설이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에 채택되지 않을 때 대신 채택되는 가설이다. 자,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립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설을 수립을 할 때 저는 항상 요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을 갖다 인식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항상 요거부터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야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설에 대한 개념도 알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요. 가설의 평가 기준이에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꼭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평가 기준은요. 경험적으로 무조건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이 안 되면 가설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250ml가 아니다 혹은 맞다 이런 것 같이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계량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하면서 뭐 했었습니까? 측정했죠? 자, 측정은 뭘로 나타나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설을 평가를 할 때 계량화해서 하는 거고요.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는 내가 250ml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편견이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떤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연구자, 조사자는 그냥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조사만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검증 결과는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는 요거 하나, 딱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문제는 뭐였었어요? 음료수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다 하나하나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변수의 측정 요건,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변수를 우리가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측정을 하는데 이 변수들은 각각, 자, 우리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광고비고요. 여기는 매출액이에요. 광고 많이 하면 매출액 늘어나나요? 거의 이렇게 늘어나겠죠. 우리가 반드시 이렇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해보면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광고비와 매출액은 서로 다른 애잖아요. 다른 변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돼요. 자, 매출액 광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하겠죠. 자, 그런 광고들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매출액이라는 거 회계 지표상에 딱 하나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간결성은 자, 가급적 많은 변수보다는요, 적은 변수로 많은 걸 설명하는 게 제일 좋죠. 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비 하나뿐일까요? 광고비 혹은 친절도요. 종업원들의 친절도. 그 다음에 매장의 청결성, 청결도,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갖다 수백 가지, 150가지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한 5-6가지 이 정도로 간결하게 딱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간결성,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호배타성, 포괄성, 간결성으로서 변수들이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수의 종류는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까 광고비가 우리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느냐, 원인이 되는 거, 결과가 되는 거. 인과관계죠. 원인이 되는 걸 우리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결과가 되는 걸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하고요.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에서 조작되는 변수입니다. 광고비, 기타 등등등. 자, 시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종속변수보다 항상 선행합니다. 광고를 먼저 해야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속변수는요, 독립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변수. 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자, 독립변수를 원인변수, 종속변수를 결과변수.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혹은 감소해도 마찬가지예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유의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생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외생 변수라는 거는요, 실험 변수가 아닌데, 그냥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예요. 자, 일종의 독립 변수긴 하는데, 그 더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최대한으로 그 영향이 제거되거나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외 변수 혹은 잡음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1차 시험처럼 요걸 갖다가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문제가 나오면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조금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3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매개 변수 나왔어요. 자,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꼈어요, 변수가. 이거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자,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결과의 원인이 되는, 자, 그런 변수로서 두 변수 관계의 중간에 싹 끼어들어갔죠, 이렇게. 자, 조절 변수라는 거는요, 저는 이걸 환경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독립 변수라는 게 있고 여기에 종속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데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하강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주거나 약화해 주는 그런 변수를 의미하고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자, 그런 연구 모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갖다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매개 변수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측정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자, 유리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이건 환경 변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성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억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억제 변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변수 간의 사실적인 관계를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 자, 그거죠. 억제 변수가 검정 요인으로 통제되면 원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두 변수가 유관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을 통제해버리면 이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변수를 우리는 억제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곡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객관식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정반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 자, 우리가 왜곡 변수, 나너 좋아해? 제가 이 예를 들었었죠. 근데 왜곡돼 버리면 좋아해가 싫어해로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선행 변수라는 게 있네요. 자, 선행 변수. 자, 이거는 독립 변수보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변수가 되고요. 선행 변수가 자,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선행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요게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선행 변수를 통제한다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다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갖다가 통제할 때라면 선행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사라져야 되는 게 선행 변수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요하게 밝히는 그런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변수라는 거네요. 자, 외적 변수도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말 그대로 외적 변수예요. 외적. 밖에 나타나는 거. 어떤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겁니다. 외재적 변수. 자,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관계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수. 자, 이런 걸 갖다가 외적 변수, 외지적 변수 혹은 허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그 관계는 허위적 관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두 변수 x와 y의 검정 요인 z를 갖다 도입을 하면 검정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리고요, 잠재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잠재 변수라는 거는 개념적인 내용인데요. 자, 직접 관찰 혹은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자, 이 직접 관찰되는 거 여러 가지로서 하나의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그렇게 연구에서는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과적 관계의 검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성, 교양, 자, 이런 것들은 직접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갖다 보기 위해서 점수라든가 IQ라든가 기타 등등등을 가지고서 지성이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판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과관계의 검정 요인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관찰 변수라는 게 나왔네요. 관찰 변수. 자, 직접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측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변수들은 다 관찰 변수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